자,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까지. 이 모든 만성 질환에 대해 약을 먹고 있으니 치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합병증을 잠시 미루는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성인병이라 불리는 만성대사 질환에서 약물은 결코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고혈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혈압이 높다는 건 심장이 온몸의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강하게 쥐어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신호죠. 특히 심장혈관은 대동맥에서 뻗어나오는 가장 첫 번째 혈관이자 매우 얇은 부위입니다. 그러니 혈압이 올라가면 얼마나 쉽게 막히거나 찢어질 수 있겠어?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이 터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며 심장혈관이나 대동맥이 찢어지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혈압을 낮춰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팔뚝 혈압만 낮추려고 혈압을 억지로 약으로 조절할 때 발생합니다. 고혈압 약물로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말초에 있는 혈관들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조직들은 더 심한 저산소증에 빠지고 전체적인 상태는 악화되는 거죠. 물론 약을 먹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혈압이 높은데 약을 안 먹으면 당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저 합병증을 잠시 유예시킨 것에 불과해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역시 우리 몸이 스스로 당을 처리하도록 돕는 대신 억지로 혈당만 낮추는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세포들은 여전히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불내성 상태를 유지한 채로 혈당만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조직들이 당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직들은 계속 저산소 상태와 산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 혈관 합병증, 투석, 실명, 당뇨발, 신경증으로 인한 구토 등을 미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당뇨병 자체를 치료한 건 아닙니다. 결국 말초 혈관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장기적으로는 대사 이상으로 인한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는 최근 2주 이내 식생활에서 지방 섭취가 많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응급실에서도 리피드 프로파일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얼마 전 정말 놀라운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30대 중반 남성 환자였는데 중성지방 정상 수치는 150mg DL로 봅니다. 보통 300, 400, 500mg DL 정도만 돼도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당장 식생활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죠. 그런데 며칠 전 무려 5000mg DL이라는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1000mg DL만 돼도 혈액을 뽑는 순간 혈액에 하얀 기운이 돌 정도로 지방이 많을 거예요. 이 환자분은 두통 때문에 오셨었는데 제가 여러 번 잔소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원래대로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확인되면 환자에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하고 그 변화를 관리한 다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거나 가족성 콜레스테롤혈증 같은 유전적 요인이 확인되었을 때 콜레스테롤 저하, 스타틴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짧은 진료 시간, 환자들의 낮은 수능도, 그리고 지방 중심의 식단과 가공식품 섭취가 만연한 현대 식생활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무작정 약만 처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는 결코 정상적인 치료 방식이 아닙니다.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고지혈증 약을 많이 처방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보다도 더 낮게 목표치를 두는 경향이 있죠. 물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약으로 낮추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계속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몸 안에서는 약으로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려 하는 것은 당연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식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콜레스테롤 약만 먹는 것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식사를 통해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이고, 운동을 통해 몸의 당대사를 개선하고 인슐린 불내성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약을 먹었으니 치료가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만 상태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세포는 죽어있는 세포가 아니죠. 살아있는 세포로서 지방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포들도 당연히 에너지 대사를 해야 하므로 지방층에도 혈관이 곳곳으로 뻗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층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말초 혈관들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한 압력이 더 높아지고 결국 혈압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첫째, 지방 섭취 자체를 피하고, 둘째, 지방이 쌓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단순 탄수화물, 즉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했는데도 왜 혈액에 지방이 떠다닐까요? 남는 에너지가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그래도 남으면 결국 지방으로 만들어져 우리 몸 곳곳, 근육세포 사이, 뱃살, 내장 사이의 장간막 등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복합당과 단순당이 있죠. 복합당은 정제 과정이 덜 되어 껍질째 최대한 원물 그대로 보존된 형태로 흡수가 느립니다. 반면 단순당은 갈거나 정제하라 흡수 속도를 빠르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통곡물이나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되고 분해되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할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단순 탄수화물 중 하나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콘 시럽이라고도 하죠. 곡물에서 추출한 물질을 시럽 형태로 만들어서 당분만 뽑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겠습니까? 게다가 액체 형태라 흡수 또한 엄청나게 빠릅니다. 각종 음료수에 흔히 들어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 대신 마시다 보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폭등시킵니다. 과자, 빵, 떡, 면류,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나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는 바로 나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도 훨씬 더 해로운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슈트닝으로 대표되는 식물성 기름인데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도록 수소가 첨가된 인공적인 기름이죠. 저렴하고 튀김 요리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한때 널리 사용되었으며 과자 등 가공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름이 있습니다.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은 기름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으로 기름을 사용할 때는
다른 종류의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식재료든 너무 고온에서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우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튀김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 불리는 첫 번째 압착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은 샐러드 드레싱처럼 날것으로 뿌려 섭취하는 것이 지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다리가 두꺼울수록 당뇨가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근육세포가 많을수록 당불내성이 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몸짱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과도하게 섭취하며 몸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의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체내에서 질소 노폐물을 많이 생성할 수밖에 없으며 암모니아 대사를 증가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무조건 좋다는 신화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나 현미 등에서 흡수되는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좋은 계란 하나 정도나 닭가슴살 한 조각처럼 과도하지 않은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섭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저탄고지는 지방 섭취량을 극도로 늘리고 탄수화물을 대폭 줄여 지방 대사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빨리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란 우리 몸에 이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인체 생리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골라서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버터 등으로 채소를 볶아 먹는 등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 정도 저탄고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케톤이 발생할 때쯤 되면 어지럽고 굴압감이 들며 감기 걸린 듯한 증상, 즉 케토플루가 나타나는데 이는 당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체중을 당장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무리하게 케톤을 발생시키면서까지 하는 케톤식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살을 빼는 것보다는 몸의 대사를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 중심의 식사와 채소 중심의 식사를 더 추천합니다. 사실 저탄고지에서도 늘 좋은 지방을 강조합니다. MCT 지방, 즉 중세지방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 기름을 많이 먹는 것을 좋은 지방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고기에 있는 지방은 독성 물질의 집합체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육류는 오메가-6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비율이 너무 과도하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방산 비율은 오메가-3가 1일 때 오메가-6가 2에서 4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육류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나 돼지가 풀을 먹고 자라야 이 오메가-3대 오메가-6 비율이 가장 이상적으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육하는 동물들에게 곡물 사료를 먹이면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육류의 지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육류에서 지방을 섭취해야 한다면 정말 청정하게 방목되어 풀을 뜯어 먹은 동물의 지방을 먹어야 하는데 사실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는 그런 고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나 2+1등급 소고기를 좋아하는 입맛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이 적은 육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섭취해야 한다면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보다는 원래부터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고기처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덜 분포된 육류를 고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2+1등급 같은 것을 굳이 찾지 마세요. 돈을 주고 몸에 좋지 않은 고기를 먹는 꼴입니다. 입에는 달지언정 말이죠. 돼지고기의 경우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이 근육 사이 지방이 적은 부위이니 이런 부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삼겹살만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자, 혈관 상태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을 말합니다. 상온에서 굳는 포화 지방은 최대한 피해야 하고 오메가-3를 풍부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은 특별한 식물이죠. 들기름은 한 번 압착해서 짜낸 것이므로 만들어진 지 1개월 이내에 빠르게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통들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탕을 뿌려 달콤한 한과처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통들깨를 물에 가볍게 씻어 밥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 섭취와 구강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오일 풀링 개념으로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짚어드리자면 통들깨, 아마씨,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열량 소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열량 소모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칼로리를 태우려면 30분을 매우 빠르게 뛰어야 하죠. 이렇게 1대1로 열량만 줄이려고 한다면 운동을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의 목적은 단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세포 끝까지 혈류를 늘려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이는 마치 천연 항산화 물질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한 번 돌려주고 말초 혈관 끝까지 혈관을 열어 온도를 높여주며 대사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에 활발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다 피하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식을 피해야 합니다. 밖에서 먹는 음식은 설탕과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더 달고 짜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식은 피하기 어렵더라도 하루 한 끼 정도는 도시락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끼라도 좋은 식사를 챙기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며 덜 좋은 식사를 할 때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밥은 현미밥 같은 통곡물로 하고 늘 초록색 채소를 곁에 두고 하루 7장 정도는 꼭 섭취하세요. 나물처럼 끓이거나 찐 것도 좋지만 들기름에 묻힌 생채소처럼 날 것으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육류를 고르고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식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만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말 1분 1초가 긴급한 순간이 됩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저희 응급실에서 하루에도 2-3분, 많은 날은 5-6분까지 볼 정도로 흔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응급실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50대 이상에서 흉통이 있을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라고 배웠지만 요즘은 40대 심근경색은 흔하고 간혹 30대, 아주 드물게는 20대 심근경색까지 보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혈관 중 하나 이상이 점점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은 전신에 있는 다른 혈관들도 모두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전에는 복부 CT나 뇌 CT 같은 검사를 찍어보면 석회화라고 하여 혈관에 하얗게 때가 끼는 경우가 65세, 70세가 넘어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좋지 않은 혈관 상태가 나타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대만 되어도 혈관이 하얗게 보입니다. 매번 환자들의 혈관이 석회화되어 나오다 보니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많아졌고 혈관이 나쁜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혈압 환자도 많아지고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도 많아져 혈관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폐물이 쌓이다가 어느 날 그 플라그가 갑자기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완전히 혈관이 막히는 상태가 오고 또는 부정맥으로 인해 다리에 있던 혈전이나 심장 안에서 만들어진 피찌꺼기, 즉 피딱지 같은 것들이 심장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레스트, 카어디액 어레스트, 즉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10%에서 3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시술 중에도 30% 정도 사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질환이므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말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심정지 1분 이후부터는 뇌로 가는 혈류가 끊겨 뇌 손상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1분마다 사망률이 10%씩 올라간다고 해요. 즉, 10분 이상 지난 후 누군가 발견하러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9대원이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5분에서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직장 동료 또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므로 심폐소생술을 알아두고 연습하라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에서 도어 투 벌룬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힌 혈관을 풍선, 벌룬으로 확장시키는 시술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최대 2시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119에 신고되고 119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적절한 응급실로 이송되어 그 1시간 안에 병력 청취, 해당 과 연락, 시술 준비, 이동까지 모두 마치고 시술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2시간 이후부터는 심장 근육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장혈관 주위 조직들이 개사하여 시술 중 혈관이 찢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뚫어주어야 뒤따르는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혈관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1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협심증 상태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근경색이 한 번 와버리면 심장 근육이 이미 완전히 개사된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서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픈 정도의 통증을 말합니다. 보통 1분 이내로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협심증이고, 하지만 통증이 1분이 아니라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를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불안정 협심증은 언제든지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협심증 상태일 때 자신의 몸 상태를 빨리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심근경색의 몇 가지 초기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증상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흉통입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은 앞가슴을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다거나 뻐개지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합니다. 이는 심장혈관이 막히면서 그 아래 심장 근육이 개사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죠. 흉통이 느껴진다면 일단 제일 먼저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환자군은 50대 남성으로 가장 극명한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당뇨가 심한 분들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발처럼 신경이 둔감해져 흉통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70세 환자분이 가슴이 좀 뻐근하네 하고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50대 남성 환자 중 기억나는 한 분은 너무나 극렬한 흉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심전도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와 시술을 준비하고 중환자실 치료, 약물 투약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시술실로 올라가기 직전에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부르르 떨리는 심실세동 상황이 벌어진 거죠. 환자가 억 하면서 경련하듯 쓰러지고 2에서 3초 만에 뇌로 피가 가지 않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제세동기, 드라마에서 보셨을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고 다행히 환자는 깨어났습니다. 마스크를 치우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빨리 시술 들어가야겠다고 말했고 시술실에서도 또 한 번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하며 시술을 진행하라 환자를 살려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체했다며 응급실에 왔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요라고 했으면 바로 심장 문제를 의심할 텐데 체했어 혹은 이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심근경색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못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응급실에서는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 심전도를 루틴으로 찍기는 하지만 몇 초라도 진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근경색이었네라고 심전도를 보고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가 고위험군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혈관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좋지 않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다량으로 마시거나 비만이거나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복부, 즉 명치 쪽이 찌르듯이 아프거나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를 심장 통증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한 느낌이 들더라도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방사통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턱이나 왼쪽 팔 윗부분으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인데 이는 같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일 수 있으니 이런 증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피곤함 역시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약간의 호흡곤란과 흉통이 동반되며 기운이 없다면 이 또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 없다며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심근경색 초기 진단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지는데 심장혈관이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한쪽 심장벽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충분한 혈액이 박출되지 못해 폐로 혈액이 몰리는 폐우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호흡곤란이나 기운 없음을 느끼시죠. 또한 하지 부종, 즉 함유 부종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심부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폐우열을 넘어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몸이 붓기 시작하면 다리가 먼저 붓게 됩니다. 이때 다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것이 함유 부종입니다.
이는 세포 조직 바깥으로 체액이 빠져나와 있다는 뜻으로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죠. 림프 순환이나 정맥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며 급성 심근경색 이후 발생한 심부전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다 보니 불안 증상이나 잠에서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불안 장애나 공황 장애가 아니라 심근경색 이후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뭔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듯한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에도 심전도를 찍어 심리적인 원인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의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두세 개 이상 나타날 때는 혹시 내가 심근경색이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의자에서 벗어나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면서 사실 다리를 이용해 움직일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은 지하철 계단 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대신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회사 건물의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근길이 너무 바쁘다면 퇴근할 때라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오르내려 보세요. 식사 직후 바로 책상에 앉는 것은 금물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바로 졸음이 오겠죠. 또 일을 맡겠다고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낮에 옥상에 올라가 잠깐 걷거나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걷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